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대통령 박정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는 세월이 흘러가 봐야 압니다. 아마 이승만 당시에 아니면은 이승만 직후에 산 사람들은 이승만의 공적을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워낙 나라가 복잡하고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했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의 공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가 1960년에 이 1년에 쿠데타를 해서 정말 한국 사정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때 소득이 한 80불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세계 한 240여 개국 중에서 밑에서 한 서너 번째로 못 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신생으로 독립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한 140여 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뭐 한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140여 개국 중에서 한국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도, 한국 외에 하나도 있다 없다. 있기는 있어요. 주로 말하는 게 이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이스라엘인데 대만은 인구 2천만 정도, 우리나라 한 반 정도도 안 되고 아직도 이제 유감스럽지만은 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 이스라엘 해봤자 인구 1000만 이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한 5천만 정도로서 2차 대전 독립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좌파들은 뭐 민중이 어떠고 저떠고 얼마 전에 또 진중권이라는 거 아주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좌파로 왔다 우파로 왔다. 이 양반도 어느 이제 패널에서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누구 덕분이냐 하니까 백성들이 잘해서 그랬대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좌파 견해인데 이제 우파 패널이 이제 뭐 같은 패널은 아니지만 다른 동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생 140여 개국 나라들은 백성이 없었냐? 백성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남한에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거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bun국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좌파들이 말하는 뭐 민중 사람이 중심이다, 이건 전부 다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소련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 민중들이 잘나서 그랬어요. 레닌이 10여 년 동안 그냥 치밀하게 그 전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혁명을 성사했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한 거예요. 뭐 마르크스는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그러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 독재가 일어난다는데, 레닌은 그것을 깔아뭉개 버렸어요. 뭘로 깔아뭉개 버렸느냐? 노동자들과 농민은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무지하니까 우리 소수의 혁명 엘리트들이 지도해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혁명에 성공한 거예요. 뭐 모택동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 쿠바의 카스트로 전부 다 뭐예요? 사악한 독재자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독재 국가가 된 거예요. 남한은, 한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할 말은, 어느 사람이 그래요. 한국은 이승만이 레일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쌩쌩 잘 달려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나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비교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이 얼마만큼 잘났느냐. 첫째는 탈북자들이 이 CD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류 열풍,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남한은 잘 살구나 하고 생각하고 왔지만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깨끗한, 대부분이 또 이제 화장실에 놀란다고요. 야, 화장실에서 누워 자고 밥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인천대교를 달리잖아요. 그게 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도로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탈북자들이 그런 또 이제 뻥튀김을 한다. 야, 한국에는 차 위에 이렇게 커피잔 놓고 달려도 안 흔들린다. 뭐 조금 과장이 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죠. 도로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 우뚝우뚝 써 있죠. 농촌에도 가면은 어떻습니까? 차도 다 들어가고 아스팔트 다 돼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78년도 말에 미국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지가 이제 뉴저지고, 그 허드슨 강이라고 하나 건너면 이제 맨하탄이에요. 와, 제가 이제 근무한 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리 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근무한 사람이라고. 와, 맨하탄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거기 쭉 그 한 30메가에서 50가 60가까지 가보세요. 정말 이 스카이스크래퍼예요. 하늘을 긁는 그런 마천루가 막 즐비하게 있는데 속으로 이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허드슨 강을 가로지르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그 다리가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가면 링컨 터널, 그때 벌써 이제 튜브식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입이 딱 벌어진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가지고 와 했는데 4차선이잖아요. 그건 뉴저지 턴파이크라고 유료 고속도로인데, 제가 이제 그 출발점 근처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드라이브를 나가는데 차선이 그냥 열 몇 개 이상이에요. 열 몇 개 이상. 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여행하면은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와, 정말 미국 사람들 일 많이 했다. 그런데 요새 탈북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인천대교, 뭐 아스팔트, 지하철, 그러면서 이 탈북자들이 그래요. 정말 아래 것들 일 많이 했다. 자기들은 밑것들이고 남한에 사는 사람은 아래 것들이에요. 자, 못 사는 북한, 동남아 출신들만 한국에 뿅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한국에 일자리 구하려고 한국어 학당, 뭐 세종학당에 등록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요. 거기 이제 한글 테스트, 뭐 한글 문화 공부하고 나야지 이제 한국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베트남도 이제 했는데, 이제 캄보디아 공산국가도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총리가 왔죠. 한국 거 몽땅 캄보디아로 좀 옮겨달라. 그 나라에서 일당이 한국은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북한이나 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서유럽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뿅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뉴스에 뭐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 펑펑 쏘대고 하니까 이제, 아, 남한은 아직도 교정국이야, 위험해,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추천을 받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별천지에 온 거예요.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인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해 가지고 뭐 통과하는데 뭐 2~3시간 걸렸는데, 인천공항은 디지털라이즈 돼 가지고 10몇 분만 하면 그냥 통과해요. 자,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편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디지털라이즈 잘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하고 이게 버스하고 연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환승을 해도 한 번만 체크인하면은 나갈 때까지 따로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은 고속철마다 체크인을 다 해야 되고 표를 따로따로 끊어야 된대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달라가지고 시스템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한국은 어지간한데 요새는 가판대에서도 이제 신용카드 다 받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조그마한 이제 가게나 소상인들은 현금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뿅 가는 게 치안이에요, 치안. 한국의 이 야반 문화에 다들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체크인해 놓고 밤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저도 미국이나 이런 데 살아봤지만 요새 유럽, 미국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치안 문제더라고요. 그 유럽 같은 데서도 저기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길거리에 뭐 소매치기, 날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같이 길거리에서 휴대폰 들고 못 다닌대요. 뭐 뒷포개도 휴대폰 넣고 다니는 것은 가져가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한 6시 정도 지나면은 상간에 이런데 불이 다 꺼져가지고 외출도 못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렇게 삥 뜯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치안이 좋은 거에 대해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도 늘고 있어. 이만큼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다 이거예요. 다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이승만과 박정희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인간들이 이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이 무슨 세대입니까? 586 세대라 그러죠. 586이 이제 60년대 출신 80학번, 이제 처음에는 386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686이더라고요. 686.
이 세대들이 제일 빨갱이 물이 들어있고, 이 세대의 교육을 받은 40대, 50대, 요것들이 또 제일 또 이 종북 좌파 성향이 강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지금의 40, 50대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그냥 누린 거예요. 눈 떠보니 한국이 선진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내 집도 가지고 하면서도 제일요 이 종북 좌파 성향이 강한 아주요 뭐라 그럽니까, 위선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박정희를 연구하다 보니까 참 제가 60년도에 1년도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론으로 갑시다. 박정희의 이제 쿠데타 전야에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했느냐. 1960년도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얼마 후에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했죠. 그리고 이 좌파 아니 민주파들, 박정희 쿠데타를 하기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꿈에도 그리던 이 내각 책임제를 했어요. 이 민주당 민주주의 추구하는 애들은 이승만 때부터 내각 책임제를 하자 이거죠. 그때 이승만은 우리나라 민도가 낮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하면 정정이 불안하고 안 된다. 미국식 대통령 책임제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로 왔는데, 이승만이 이제 하야하고 나니까 이것들은 이제 정말 민주주의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각 책임제를 했어요. 이제 그게 또 이제 이 정치 혼란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경제 파탄이요. 물가가 38%로 상승했어요. 고실업, 농사 6년. 요새 뭐 물가가 3%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 올라간다고 막 그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만큼 물가가 안정된 나라가 없어요. 항상 뭐든지 비효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원유, 곡물, 이 수출입이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물가가 다 상승돼서, 여러분도 이제 TV 같은 거 보세요. 유럽도 물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가가 38%, 또 뭐냐, 사이비 언론사들, 이제, 자유다 하니까 그냥 사이비 언론사가 한 1,500개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뭐합니까? 삥 뜯는 거예요. 삥 뜯어. 기업이나 누구한테 가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돈 내놔. 덮어줄게. 이런 공갈, 데모전성 시대예요. 데모전성 시대. 민주주의 됐으니까 데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데모하고, 데모가 워낙 많으니까 한쪽에서는 데모하지 말자 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찬양 데모도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4.19 세대의 화두는 통일이에요, 통일. 이제 자기들은 민주화는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통일이 제일의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은 이 기회를 노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적화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4.19가 일어나고 나서 그 즈음에 소련의 외무성 부조상이 와서 적화통일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평화 통일을 위장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이제 소련이 이 동유럽 국가들을 먹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무력 통일을 했더니 그 나라 민족주의자들이 반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좌우 합작 국가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덜하죠. 그러면서 좌파들이 우파들을 설득하고 공갈 협박하고 사고사로 죽이고 해서 야금야금해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참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보면 위험하죠, 그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1960년도 광복절 축사,
그거를 8월 14일에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남북 연방제 통일 제안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첩도 많이 보내고 막 양동 작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구파 내각 책임제인데, 이게 이제 내각 책임제가 뭡니까? 대통령 따로 있고 총리 따로 있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직, 뭐 군 통수권만 있고 나머지 일반 행정은 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윤보선 구파 이 장면 이 신파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든 어디든 우두머리가 두 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한 부대에 잘난 장군 2명보다 못난 장군 1명이 많다. 이 리더십은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이제 이 두 팀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무슨 또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벌써 기존의 보안법을 폐지하고 방공법을 제정하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자, 막 이런 운동들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라 꼬라지가 이제 개판이죠. 이거는 정말 김일성이 쳐들어와도 뭐 무방비 상태인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윤보선이 뭐라고 했었어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먼. 자, 박정희가 이제 조카인 육사 그 김종필 8기, 그 다음에 육사 5기, 주로 이 팀들의 그 도움으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죠. 이제 혁명 공약이 6개인데 나머지는 차차고,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방공을 중시한 거예요. 중시.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이게 이제 이 박정희, 김종필은 전부 다 6.25 사변 때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의 남침과 침략을 예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부에 보고했는데 민미적거리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북한 놈들 밀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두 번째는, 네 번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를 재건한다. 이게 가난척결이에요. 그때는 소득이 얼마였다고요? 제가 밑에 이제 그림에 해놨죠. 당시 이제 소득하고 지금 소득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교한 거 해놨는데, 한국이 82달러. 82달러면 얼마예요? 연소득이에요. 주급이 아니라고, 주급이. 연소득이 82달러. 만 10만원. 근데 지금은 얼마? IMF 기준으로 33,330달러. 아프리카 저기 가나가 얼마? 179달러. 우리나라보다 2배나 높죠. 지금은 2024달러. 북한은 그때 얼마? 195달러. 지금은 얼마? 이 통계도 안 나와.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계한 거 보면 뭐 대충 한 1,000달러 내외예요. 필리핀, 그때는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사는 국가였어요. 267달러.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얼마? 2,905달러. 이게 박정희가 한 이 가난척결, 경제성장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엔 특별조사단장이에요. 벵가렐 메논이라는 사람이 1955년도에 이제 한국 와서 전국을 며칠 이제 돌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한국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얼마나 이 끔찍한 소리예요. 가망성이 없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인데 1955년도는 어때요? 6.25 사변 1953년도 7월에 끝나가지고 나라의 뭐 그냥 주택, 경제시설이 그냥 반 이상이 다 파괴되고 뭐 산천이 그냥 황폐해 있을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와가지고 보면은 기가 막히겠죠. 제가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어저께 또 우연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 미얀마의 어느 촌, 저기 또 뭐, 그 필리핀의 어느 촌, 그 다음에 지금 또 뭡니까? 베네수엘라 어느 촌을 이렇게 봤어요. 이야, 정말 저러고도 사람이 사는구나. 완전 집이란 게 가만이나 거적대기 같은 거로 칸막이 해놓은 거고, 지금 북한이 보면 그런 형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박정희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하나하나가. 왜?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려니까 이게 보통 방법으로 되겠어요? 첫째, 이제 서독차원과 대일 청구권 자금인데, 여러분, 경제를 일으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어디 있어? 하루 끼니 채우기도 부족한데, 뭐 기술이 어디 있어요? 기껏 해봐야 그냥 촌에서 그냥 소달구지에 그냥 농사 짓고 뭐 고기 좀 잡는 수준이지. 그 다음에 노동력은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자영업자에서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젊은 애들도 많이 있죠. 젊은 애들 가진 게 뭡니까? 노동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작업자족 하는 그 이제 독립하는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거기서 이제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이제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보면은 이 30대 자영업자 그런 데 보면 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더라. 20대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창업자금 시드만이라 그러죠. 그죠? 한 2년 동안은 일당 많이 주는 그런 데에 가서 모아요. 그래서 뭐 한 몇천만 원 모았더라고. 이 친구는 머리도 지가 깎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식당인가에서 일해서 또 한 몇천만 원 모아요. 식당에 가서 일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억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자본이잖아. 시도만이잖아. 그죠? 그리고 식당에 2, 3년 다니면서 그 식당 운영을 배우잖아. 그죠? 기술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노동력 자기. 그렇게 해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뭡니까? 요새는 잘 되면은 프랜차이즈잖아. 회원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벌써 1년 매상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중졸인데. 그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먼저 미국에 손 내밀었어요. 뭐 쿠데타를 하면 가서 미국 가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 아무리 해도 이래서 쿠데타 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케네디 행정부도 바로 섰을 때인데 케네디도 이제 팔팔하고 이제 그것도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때 또 37살에 미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필이 갔더니 이제 그러더래요. 소파에 이제 크만하게 앉아가지고 허리 뒤로 제끼고 다리 탁 꼬고 그냥 번체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김종필도 기가 안 죽으려고 지도 그냥 다리 탁 꼬고 이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이제 맞짱했대요. 돈을 안 빌려준 거야. 저 쿠데타 정부에 돈 못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누가 서독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학한 사람인데 서독이 이제 아디나우 총리한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이제 아디나우 총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리가 묻더래. 쿠데타 왜 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다. 그래. 그래서 서독도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피폐되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1964년도 정도 되는데 20년 만에 라인강을 기적을 이룬 나라고, 그때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그래, 돈 빌려주겠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정부에서는 빌려줘도 그 돈을 지급해 보증해주는 또 은행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뭐 그 당시에 한국 뭐 보고 지급 보증해줄 국제은행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야, 아무 데도. 응?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돈 빌리라고 은행 가면은 쥐뿔도 없는데 돈 주냐? 흰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서독 노동부의 관료 하나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력이 필요하다. 광부하고 간호사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에서 그 광부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주면은 그 사람들 임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 지급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서독 광부하고 간호사를 모집한 거예요.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엄청 높은 거지. 그때는 쉽게 말하면은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여러분, 후진국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할 노동력은 많은데 직장이 없어요. 왜? 산업이 없으니까. 한국도 그때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승만 덕분에 막 대학생들도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고등룸펜이나 그래서 고등룸펜.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막상 나가보니까 직장이 없는 거야, 직장이. 그러니까 대졸 출신들, 똑똑한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자세한 내용 알려면 여러분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광부하고 이제 간호사가 만나 결혼하잖아요. 어떤 광부냐? 이제 석탄을 캐다 보니까 이제 얕은 데서는 없는 거야. 깊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은 깊은 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광부가 그게 되고, 또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체 닦는 일이야, 시체 닦는 일. 서독 간호사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간호사들이 가서 뭐 했다? 사람 죽으면 이제 시체 닦아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옷도 입히고, 그 이제 뭐 화장하거나 묻잖아요. 그 일을 한 거야.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게 대일 청구권 자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국교가 없었어요.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놈들 해가지고 국교를 안 맺었어요. 그 일본하고 왼수지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종필하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자. 그 대신에 우리 이제 36년간 니들이 빼먹었으니까 보상금 내놔라.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게 5억 달러로 합의가 됐어요. 유상 2억, 무상 3억 달러인데 그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가 18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쯤에 또 엄청나게 데모가 심했어요. 척외, 굴욕 외고다, 굴욕 외교. 우리가 35년 동안 수탈당한 게 3억 달러밖에 안 되냐. 그러고 데모하고 지랄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그래도 이제 박정희가 밀어붙인 거예요. 공장 짓고 뭐 하려니까 쥐뿔도 없는 거야. 서독에서 들어온 게 해봐야 몇 천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거 받아와가지고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짓고 항만 건설하고 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짓고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제 또 수출로 이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장사할 때 이 레퍼런스, 이 소개장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거 했는데 누가 이제 물건 좀 달라,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 못 믿고 줘요? 신용평가하고 뭐 조사한 데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또 그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 명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신용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건 가져간데 한 두 군데 받아가지고 전화를 한다고요. 이 사람 어떠냐. 아,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뻥 튀기고 엉터리 같은 놈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물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줘서 전화를 해봤더니 당장 그러는 거야. 그놈 새끼 엉터리다 말이지 그냥. 거래도 안 하면서 우리 이름 줬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물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국제 거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는 이제 일본의 그 청구권 자금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데 그때 1960년대 중반에 일본은 잘 나갈 때예요. 이 독일하고 일본이 경제가 급성장해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일본 하면 짱 이럴 때니까 일본이 우리 거래 파트너가 되고 거래 당사자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이럴 때 우리 일본하고 거래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거래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이 보면은 일본한테 침략받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금전 배상을 안 받았어요. 그 대신에 뭐를 했느냐? 중공이 이제 사회주의식, 중공식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일본한테 이런 유상, 무상, 돈 받기 넣은 거 대신에 야, 너 우리나라 투자 좀 해. 차관 빌려줘. 기술 도입해줘. 이게 이 청구권 자금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이 미국, 일본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좌파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번에 그 이제 강제 수용에 대해서 일본 그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납한다. 제3자 변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제3자가 내가 내주겠다 그러면 내 돈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굴욕 외교라고 막 또 떠들어대고 얼마나 참 우리가 그때는 못 살 때지만 지금 잘 살 때잖아요. 저는 굴욕 외교라고 안 봐. 이건 대범 외교야. 대범 외교. 이제 일본하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아직도 80년 전에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굴욕 외교다. 하여튼 그냥 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경제 대국이 됐는데도 사고는 아직도 존팽이야. 존팽이. 아주 그냥 존팽이야. 자, 이렇게 가져온 돈으로 경제개발을 했다 이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진흥 확대회의인데 여기서도 이제 박정희의 이거 결단이 이제 두드러진 거예요. 초기에는 그 장면 정부의 5개년 경제 계획을 가져왔어요. 이제 혁명 정부가 경제학자들한테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들어서 가져오라니까 뭐가 있어요? 장면 정부 때 이제 세웠던 거 가져왔는데 사실 장면 정부도 이승만 3개년 계획을 이렇게 이제 뭐 5개년 계획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해봤어요. 그게 이제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요. 뭐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스스로 이제 경제가 못 서니까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수입을 했다 이거죠. 후진국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비료, 뭐 철강 이런 것들 그걸 이제 후진국에서는 우리가 자체로 공약을 만들어서 하자. 그걸 수입 대체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후진국은 대부분이 자립경제와 수입 대체 산업으로 갔어요. 네트포적 공업화 전략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한 1년 정도 해봤더니 실패한 거예요. 왜? 이 내수 중심으로 하면은 소득이 워낙 낮으니까 물건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이 또 부족해가지고 이게 그냥 마음 놓고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서 수출이 막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중심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 그 경제 이론이 뭐 있었냐면은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 소련의 레닌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선동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선전했느냐? 후진국이 선진국하고 무역을 하면은 선진국한테 잡아먹힌다. 이게 이제 사실 중남미에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자본들이 그 플란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바나나 이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델 그런 것들도 외국 거대 자본이 후진국에 가가지고 다 잡아먹은 거야. 이제 그런 남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막 교수들도 그랬어요. 저 수출하면 다 경제 말아먹는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박정희 경제개발 계획에 이제 도팀은 그때 서강파하고 이제 서울대파하고 갈라졌어요. 서강파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가만히 보니까 내수 수입 대체 산업은 잘 안 되는데 일부 수출 품목이 막 급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수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 모든 그거를 이제 수출 중심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박정희하고 이제 김대중이 이제 대선 경쟁을 하는데 그게 1971년도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박정희는 수출 주도 대기업 우선 나가고 김대중은 내수 자립 중소기업 우선 이렇게 나갔다고요. 만일에 그때 김대중이 지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지금 한 필리핀 수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이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는 민주화 운동은 했지만은 한국 내에서 했기 때문에 세상을 국제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좌파들이 이게 문제예요. 좌파들이 국제적으로 서양과 미국이 어떻게 선진화가 됐는 이런 안목이 없어요. 그저 그냥 중국, 러시아, 북한 대륙 세력이 폐쇄적이에요. 폐쇄적. 무역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가 이 수출 주도 그래가지고 거의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 5, 9, 40 그러니까 뭐 거의 한 IMF 그 사태가 날 때까지 이제 매년 이제 박정희는 이제 매달 수출 진흥 확대 회의 해가지고 적석적석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1970년대 중반에 했는데 수출 지상주의였어요. 수출 지상주의. 뭐 좌파들은 이제 뭐 독재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저는 산업화 일꾼이라 돼가지고 독재하는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느꼈어. 수출하고 뭐 이제 뭐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가 먼저 성장해야 이게 민주화도 정착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수출. 그때는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저기 이제 광화문에 가면은 그때 그 이제 지금 거기 이제 미 대사관 그 자리에 탁 이렇게 이제 뭐 붙여놨어요. 수출 1억 불, 국민소득 1000불. 그것도 붙여놨어. 그때는 저건 꿈이었어.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라고 국민소득이 1000불 된다. 꿈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득한 과거죠, 그죠? 이제는 뭐 수출이 정말 뭐 세계 얼마 전에 보니까 수출이 뭐 6천, 7천억 달러? 이거는 이제 뭐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잘했느냐? 경부고속도로 건설해 이거죠. 그 이제 박정희가 이제 서도에 갔을 때 아데나우 총리가 그러더래요. 경제가 발달하려면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 서도 가서 이제 아우토반 각하 여기가 아우토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차 세워봐.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하고 뽀뽀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이제 추진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이제 왼쪽 밑에 써놨죠. 박정희는 도로혁명 없이 산업혁명 없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독재자들은 고속도로를 좋아한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그래요. 독재자들은 고속도로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말이지. 예? 또 반대되는 또 하나 있잖아요.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갈아들여 길을 내나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다. 그런 반대했어요. 또 어떤 사진 보면 이제 뭐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길바닥에 들어 누웠다 그러는데 그건 가짜 뉴스라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우파, 뭐 좌파 갈 것 없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만들 제비가 되냐? 돈도 많이 드는데 왜냐면 그때 일본만 해도 1963년도에 고속도로를 개통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1968년도 2월에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개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뚝심이 필요한 거예요. 뚝심이. 반대를 물어서고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얼마 만에 완성됐어요. 2년 뭐 한 5개월 만에 완성됐죠. 제가 이제 참 착각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온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개통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68년도인데 내가 좀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1968년도 2월에 시작했다는데 그럼 서울 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이 언제 됐나? 나는 분명히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왔거든요. 3학년 때 왔나? 3학년 때 왔겠다. 그게 이제 68년도지, 그지? 3학년 때 이제 방학 중에 친구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야구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 고속도로에 산바가지 안내양도 탁 있고 여러분 그때 안내양이 여자들 그냥 직장 선호도 거의 탑이었어. 멋있는 유니폼 입고 말이지 그냥 그때 미스 코리아들도 많이 응모했어요. 격세지감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15시간 거리가 5시간대로 단축되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물류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물류혁명. 여기 이제 샴페인 뿌리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가 잘한 게 뭐냐. 치산 녹화예요. 치산 녹화. 이게 1964년 12월 중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서독에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대한해협을 건너 경북 포항의 영일만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이 비행기에서 딱 내려보니까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인 거야. 여러분 오른편 그 그림 있죠, 그죠? 산 모양 세 개인데 제일 위에 그 모습이에요. 완전 민둥산이에요. 저도 그 민둥산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 살 때 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기차 타고 가면은 뭐 곳곳에 민둥산이에요. 그때도 이제 식목은 했지만은 조그마한 묘목들이니까. 와, 그러다가 미국 가니까 이건 뭐 동네방네 그냥 숲이 우거져 있고, 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은 도로 잘 돼 있지, 숲 잘 돼 있지, 뭐 마철로 있지, 그냥, 교통편 잘 돼 있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결심을 한 거예요. 헐벗은 산을 두고 저거의 건대화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무 심기 작전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산림청이 아니고 내무부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무부가 전국 조직이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중앙집권제라 가지고 도지사 뭐 시장이라고 전부 다 정부에서 임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각 지역의 할당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 식목일 때는 전 국민이 나무 심으러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사진 있죠. 요 고등학생들 모자 신고 서고 있는 거죠.
요 안에 내가 있어요. 찾아봐. 나도 그때 나무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없네.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식목일 때 다 나무 심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둥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계적으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완전히 이제 숲이 됐는데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세 번째 밑에 그걸 좀 확대한 거예요. 완전 푸른 숲이 돼요. 푸른 숲. 와, 저도 이제 1970년대 말에 이제 미국 갔는데 그때만 해도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년 만에 이제 고국에 왔으니까 그 백두대에 가는 이제 여행하는 코스를 잡았어요. 한 일주일 여행하는 코스를 잡았는데 와, 산에 나무가 우거진 거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와, 이 민둥산 천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냥 우거진 숲이 되었구나. 그래서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플랜 B 2.0라는 책에서 항구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요 문재인이하고 박원순이라는 놈이 뭐 했어요? 태양광 한다 그래가지고 산에 뭐 숲을 깎아내고 태양 패널 놓고 말이야 여의도 한 수십 배 되는 산을 깎아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지겠잖아요. 하여튼 요 좌빨이 놈들은 안 되는 것만 골랐어요. 안 되는 것만 골랐어요. 그래서 이 치산 녹화 프로젝트, 고속도로 치산 녹화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가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벽쟁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전국적으로 박정희가 농촌에 한번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세요. 중간. 옛날 농토가 이랬어. 뭐 초가집 있죠. 그냥 초가집 바글바글 하지. 도로 없지. 그냥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한심한 거야. 이제 그래서 뭐를 했어요? 첫째가 새마을은 근면자조 협동이에요. 그리고 옛날 농촌에서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농한기에는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새마을 이걸 조직하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세멘트 몇 푸대씩을 준 거예요. 그거 용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른쪽에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 어떤 그 특산물이 있는데도 이 도로가 없으니까 자동차 가지고 도시에서 와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때는 보세요. 중간에 사바고 꽃갱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 진입로 도로 공사하고 그 세멘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분 개량 사업이에요. 여긴 없는데 이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이건 정말 1년마다 안 갈아주면은 다 이제 썩어가지고 아주 건 지랄 같다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1년만 지나면은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긴 벌레 있어. 긴 벌레. 아유, 그냥 비만 오면 벌레 나와가지고 주렁주렁 뭐 써붙인다고. 옥랑각시 천리가라 뭐 그러고 그 길고 징그러운 게 이름이 옥랑각시. 그건 이제 지분개량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한 게 지분개량 사업, 담장 바로잡기 사업, 마을 안 길 정비 사업. 이게 근면자조 협동해가지고 이 환경정비 사업 다음에 소득정제 사업입니다. 소득정제 사업. 마을에 이제 특산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새 농촌도 이제 소득이 많이 높잖아요. 그죠? 그 중에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농촌 전화 사업이에요. 전기 들어가게 하는 거. 농촌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이제 농촌 전기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한 했더니 농촌에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내는 비용이 한 10만 원 같으면은 그 돈도 없어. 그러면은 그걸 거치라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안 내다가 그 다음부터 내고 이제 이래가지고 전기를 넣어줬어요. 전기를 전 농촌에. 그것도 참 머리 잘 쓴 거죠. 그죠?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냉장고 사자.
텔레비전 사자. 그러니까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요새도 이제 새마을운동 해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요새 새마을운동은 뭐 소득 정대 사업하고, 예를 들어 이제 수해나 홍수로 이제 집 같은 거 하나 이제 뭐 산사태 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새마을 분여회가 단독 가가지고 한 20명이 들어붙어 가지고 집 다 청소해주고 수리해주고 막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왼쪽 요거는 참고로 보세요. 이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80국가에 수출돼 있는데, 이 르완다 새마을운동이요. 이런 거 마을 정비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다 이거죠. 르완다 같은 데는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새마을 수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박정희가 잘한 게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경공업은 수출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할 때가 신발, 섬유, 뭐 가발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노동 집약적이에요. 노동이 사람들이 손으로 막 들어붙어 가는데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이 액수 증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에 미국이 이제 닉슨 닥트린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아시아 지역 분쟁에서 손을 안 내겠다. 아시아 방위는 니들 나라로 해라.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주한 미 7사단도 있었어요. 그걸 일방적으로는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손 떼니까 또 외국 투자도 줄어들고 성장률도 막 반토막 나고 막 난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좌파리 놈들은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죠. 만일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외국 자금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홍콩이 그러잖아요. 홍콩. 홍콩이 중공화되니까 외국 자금 다 빠져나가고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마비돼 버리겠죠. 그런 이제 최악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거.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 나도 안 도와준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왜? 한국은 그때만 해도 소총도 못 만들었어요. 소총도 못 만들었어. 그런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공업 수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왼쪽 밑에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그때 이제 상공부에 이제 그 차관본데 박정희한테 이거는 중공업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몇 마디 듣더니 박정희가 당장 청와대에 이제 경제 제2수석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국군 현대화, 무기 장비 현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공업 위주 수출을 중공업으로 돌려야 되느냐. 그때 이제 오원철이가 중화학공업으로 돌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이제 실천이 된 거예요. 72년부터 76년. 저도 이제 이때에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됐죠. 그때 한국중공업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발령받은 데가 이제 그때 한국중공업이요. 대우실업에서 이제 한국중공업 인수해가지고 막 이제 중화학공업이 이제 막 붐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거기 기획실에서 이 사업 계획서 짰어요. 저도 이제 기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큰 공장에서 봤더니 이제 뭐 선박 엔진,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뭐 공작기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걸 그 중공업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정부에 이제 제출해가지고 또 이제 지원도 받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이제 육성한 거예요. 그 6대 전략 품목이 있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 그리고 이때 포항 종합 제철을 건설을 했어요. 이제 이승만 때도 제철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고철을 수입해서 그거 녹여가지고 하는 제철 공장이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죠, 그죠? 그런데 종합제철은 뭐냐면은 철강 원석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제1차적으로는 서울공대 출신 김재관 박사라는 사람이 그 우연히 이제 그 미군 어떤 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미군 부대 무기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재료 금속학과 출신이니까 그 고강도 철에 대한 눈이 뜬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네. 무기 만드는 이런 철하고 일반 철하고 이제 강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독일에 그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제철 회사에 쉽게 말하면 기획실에 근무를 해요. 거기 근무하면서 종합 제철 공장을 설립하는 기본 플랜을 다 배운 거야. 이걸 이제 박정희가 그게 독일에인가 갔을 때 제시를 해가지고 아, 우리도 이제 종합 제철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은 김재관 박사가 제시를 하고 오원철 경제수석은 중화학공업 전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일 청구권 자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그런 차관 중에 일부씩을 떼가지고 포항 제철에만 거의 한 1억 5천만 달러 그걸 투입을 해서 이제 포항 종합 제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막 수천만 톤. 그 바탕으로 그 철이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뭐가 이제 발달될 수 있어요? 자동차, 조선, 기계, 어저께는 제가 이제 고강도 이제 그 와이어, 고강도 와이어는 뭐냐면 이제 다리 현숙이었잖아요. 묶는 고강도 철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려 제강이 세계 최고라 그러더라. 중소기업인데 그것도 결국 이제 포철 같은 데서 고강도 철을 기초철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에 육성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자동차, 전자, 반도체로 이어져서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이제 올라섰다 이거예요. 시간 조금 이제 더 해야 되겠어. 한 10분 정도. 근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중진국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선진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필리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종속 이론, 수입 대체 산업 이런 거 치중하다가 중화학공업 여기에 그냥 갈라다가 다 문턱에 갈라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걸 뭐 할까요 말까요 국회에 넘기고 하면 이건 평생 못해. 이런 독재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라 이거죠. 이 산업화 민주화가 아주 중요해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140여 국가 중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랬죠.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인데 요건 뭐 소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 아르헨티나는 다 못 이루었다 이거예요. 뭐 민주화는 이루었겠지만은 산업화는 못 이룬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민주화가 안 돼요. 그걸 이제 에담 세보로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라는 두 사람이 1950년도와 90년도 사이에 전 세계 국가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소득이 1,500달러 이하 되면은 정권이 들어서면 최대 8년밖에 안 가요. 왜? 또 다른 혁명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경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00달러에서 3,000달러는 한 18년 가더라. 독재가 가다가 또 다른 독재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는데 6,000달러 이상 되니까 민주주의 붕괴 가능성이 500대 1로 줄어들더라.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절묘하게 이 1987년 6월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이어받아서 그때부터 진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소득이 6,000달러예요. 6,000달러.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뭐냐? 지금 소득이 35,000달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종북 죽사파에 의해서 정권이 또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참 한국의 아이러니고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좌파들이 워낙 거세고 우파들이 경제 결정론에 빠졌어요. 우파들도 이 이제 아담 세브로스키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달됐으니까 안정적이다. 좌파한테 안 넘어간다. 그리고 이념 교육 이런 걸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파들한테 당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예외. 35,000달러 돼도 이게 이제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뭐 좌파들은 뭐 박정희 독재자들 그런데 세계의 지도자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 엘빈 토플러 있죠. 제가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이거 이 경제를 계획한 덩소평 거죠.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아시아 4마리 영중 박정희를 특히 주목하라. 후진타오. 나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상당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푸틴. 박정희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이라도 다 가져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 PPT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로도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나 이 다음으로 세계 2등이에요. 리관유가 또 박정희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도 칭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의 이런 수출 지향형, 새마을운동, 치산녹화, 증화공업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굵직한 일들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공항에 도착하나요? 여기 중앙에 있죠. 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야. 우리 같으면 뉴욕 공항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고 그 다음에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넘어가는 큰 다리 이름이 뭐예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조지 워싱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그 뉴저지하고 맨해튼 30가하고 연결하는 그 터널 이름이 뭐예요? 링컨 터널이에요. 링컨 터널. 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그 다음에 뭐 링컨 하이웨이 뭐 조지 워싱턴 뭐 하이웨이 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중간에 국내선 공항 이름이 라가르디아 공항 뭐 그 다음에 저 밑에 이름도 뭐 베라자노 브리지 전부 다 유명한 이런 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인천국제공항 너무 밋밋한 거야. 인천 이승만 국제공항으로 바꾸자. 뭐 이승만 이제 기념관도 한다 만드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 역 앞에 이런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곳곳에 만들어. 김대중은 무슨 뭐 김대중 그런 거 많대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은 뭐 한 2, 3천 개가 된대요. 이름 붙은 게. 제가 봐도 뭐 링컨 하이웨이 뭐 그냥 깔린 게 그냥 워싱턴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뭐 경부 고속도로 얼마나 밋밋해. 경부 박정희 고속도로 얼마나 멋있어요. 초대 박정희가 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나라나 보면 집회에 그 나라 위인들 넣는다고 우리나라 전부 다 집회 보면 옛날에 뭐 신사임당 뭐 이율곡 정말 이조시대 인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1달러짜리 조지 워싱턴이 우리나라 1,000원짜리 이승만 넣어요. 그 다음에 5달러가 링컨이 있으니까 5달러짜리 이제 박정희를 넣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파들이 이런 거 주도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셨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 좌파들이나 또 이제 이런 정교조 영향을 받은 이 40, 50대들이 박정희의 이런 공적을 모르고 뭐 독재를 했다 뭐 했다 하면서 그냥 자꾸 그렇게 한다 이거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누구 밑에 살아? 김정은 밑에 살아. 김정은 지도자 동지를 위해서 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응? 박정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껏해 봐야 김대중 경제정책, 내포적 경제정책, 중소기업 중심, 필리핀 수준으로 살아요. 필리핀 수준. 필리핀이 잘 사는 데는 억수로 잘 살아요.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필리핀 못 사는 지역에 가봤더니 이거는 그냥 집이 기둥도 없어. 함석으로 만들었어요. 함석으로 만들어서 그냥 부엌 옆에 그냥 문도 없는 화장실이야. 이런 데 살고 있어요. 박정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이나 의료보험 시작도 다 언니했다고요. 박정희 때 한 거야. 박정희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냥 그냥 독재자 어떻고 저떻고 그냥 정신 차려요. 북한 가서 살래요? 필리핀 가서 살래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잘생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에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승만, 박정희를 주셔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승만과 박정희의 전통을 이 나라가 이어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마음 기도 풀버전 리뉴잉 하트 프레이어 풀버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매일 한 번 이상 소리내어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 불신, 염려, 불안, 원망, 좌절, 무관심, 혼미, 허무, 공허, 무기력, 절망, 낙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탐욕, 갑질, 판단정죄, 혈기, 고집, 짜증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 소망,
믿음, 담대, 사랑, 겸손, 열정,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부처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부처에게 복을 빌고 마귀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운명을 맡기고 부처에게 운명을 맡기고 마귀에게 운명을 맡긴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부처에게 돈을 바치고 마귀에게 돈을 바치고 우상에게 이름을 올리고 부처에게 이름을 올리고 마귀에게 이름을 올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부처에게 제사 지내고 마귀에게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가난, 질병, 채무, 실패, 불화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 부요, 형통, 화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세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회개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견건의 모양은 있으나 견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종북주사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의 거중, 종북, 반미, 혐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협정 파기, 고려연 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신좌파의 죄를 회개합니다. 각종 음란과 방탕과 젠더리즘, 성전환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뒤에서 역사하는 독재와 잔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실각하고 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들이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잃어버린 간도와 만주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네오 막시즘으로 타락한 유럽과 북미 주미국과 캐나다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이 G2 국가를 넘어 지원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했으니 이 죄를 타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 결박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훔쳐간 영권, 인권, 물권 모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과 세상. 막시즘으로 물든 세상. 성경으로 리셋하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한국에서는 이 유령이 정치 막시즘, 주체 사상, 경제 막시즘, 퍼주기식 포퓰리즘, 문화 막시즘,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의 모습으로 떠돌고 있다. 3대 막시즘은 나라는 물론 교회를 초토화하고 있다. 성경은 3대 막시즘을 척결하는 강력한 영정무기다. 대한민국은 또한 치열한 역사 전쟁 중에 있다. 종북 주사파들은 잘생긴 선진대국 한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왜곡하고 있다. 이 땅의 자유와 풍요를 가져온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 책은 종북 주사파의 정체와 척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 김광수 교수, 침신대 신학과 신약학 전공 정년 퇴임, 카이로스 부흥사역 대표, 구요한 목사님의 저술인 성경과 세상을 읽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상적이고 이념적이며 영적인 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파괴된 현실과 위기 상황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경고를 받았다. 이 책은 막시즘으로 물든 세상 성경으로 리셋하자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려는 파괴적 사상들과 이념들로 무장한 집단들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성경의 진리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교훈과 경고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고형석 목사, 예장통합함회노회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장, PhD. 지금 세계교회는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교회를 도와주던 제2 기독교 시대를 지나 늦은 비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기독교 제3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아시아 선교와 세계교회 개혁을 주도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시하고 계신다. 구요한 목사님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을 깨닫고 성경과 정치, 성경과 경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책을 쓰신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영훈 박사,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과 체제 전쟁 중이다. 한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자유우파이고 다른 한편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고려연방제 통일 및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종북 주사파이다. 그런데 자유우파는 이념과 체제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구요한 목사님이 보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두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여 요점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자유우파를 지향하는 모든 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김동수 교수, 평택대 신학과, 한국신약학학회 회장 역임.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라는 말이 있다. 신문에 나오는 세상의 일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본문을 오늘의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핵심 과업이다. 그런데 실제 설교자는 이 두 과업 각각을 실행하는 것이 버겁다. 성경을 제대로 주석해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세상의 사상을 이해하여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설교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구요한 목사라면 이 과업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본서는 성경으로 세상을 이해하여 오늘의 한국 사회를 해석해낸 것으로 이 분야에서 최신의 그리고 최고의 책이다.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어디 설교자에게만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유근재 총장, 주한대학원대학교, 한국선교신학회 제22대 회장. 문화막시즘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한국교회라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양훈 목사, 서울 실로암교회 담임, 실로암 세계선교회 대표. 기독교인인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기 원한다면 답은 이 책에 있다. 정가, 각권 19,500원. 온라인 서점, 전국 대형 서점 판매 중. 단체 주문 문의 010-3917-5316